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이제 처음 오시는 건데 네.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봤으면 파면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에 그 주름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을까요? 경제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경제는 불확실한 거 싫어하니까요. 네, 뭐 구름이 조금 거쳤다 네. 이 정도 수준이죠. 더 뭐, 지켜봐야죠. 뭐 손해는 아니고 도움은 된다. 아 그럼요. 어떻게, 네, 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하여간 이제 뭐 경제는 이제 가격만 매겨지면은 이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동안 가격 매길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네. 지금은 뭐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프라이싱이 이제 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다만 동시에 지금 트럼프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오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웃고 즐기 그럴 상황이 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럴까요? 예, 한두수 총리가 좀 이상한 짓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게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 아직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 대통령이 정리가 됐는데 저쪽 대통령이 또 이제 네. 이제 아,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그 얘기 좀 오늘 좀 하죠. 이제 상호관세는 저 발효가 된 거죠. 아니요, 또 유예했잖아요. 90일 또 밤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상황이. 밤사이 바뀌었어요? 또 유예했어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네. 90일? 네, 90일 동안 대신에 이제 보편 관세라 해서 10%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 모두에게 깔아놓은 이 관세는 그대로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25%였으니까 15% 정도 각 90일 정도 유예가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시간을 벌었죠. 번 거잖아요. 다음 정부가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 우방국들 먼저 협상하겠다. 전 세계 75개 나라가 나하고 협상하려고 지금 난리다. 근데 우리 우방국들과 먼저 협상하겠다. 좋게 말하면 가까운 나라들 협상해서 먼저 깎아줄게. 네. 뭐 담임선생님이 아니. 담임선생님이 학부모 면담할 때 이렇게 반장 엄마 먼저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얼르고 빰 치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원래 이 협상할 때 저 끝에 가서 양보를 하면은 뭔가 중국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받아가는데도 그래서 그런 거고 그 하여간 오늘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이제 90일 이제 유예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두수 총리가 이거를 되게 싫어한다 이 발표를. 왜요? 아니 그 최근에 이제 약간 헌법재판관 임명하면서도 동시에 그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전화했다 28분 동안 전화했다 이런 거 밝히면서 너 혹시 니네 나 탄핵하면은 경제 큰일 나야 큰일 나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했는데 90일간의 시간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한덕수의 레버리지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소식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그러면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90일 유예가 전혀요. 아니면 미국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네. 일단 후퇴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 뭐 보십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여러 번 우리 정책에 후퇴는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10번 이상 강조하다가 갑자기 또 확 틀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많이 내렸고 미국 사람들은 퇴직할 때 왜 400일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다 이 연금 회사랑 같이 드는 거 이거 다 거의 다 이거 가입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절반이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20% 정도 손실을 봤으니까 아 이게 연금하고도 연결되네요. 그러면. 어우, 미국 사람들은 이게 우리보다 주식에 대한 특히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자산에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어제 유예하면서 이런 말 했거든요. 그 국채 이자율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더라. 그러니 내가 90일 유예해 준다 이런 말 했는데 자기가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채 10년물이 이제 시중 금리를 반영하잖아요. 시중 금리가 쭉 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4월 2일 이후에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니까 이 만약에 금리 올라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계획한 거 모든 게 다 어려워지거든요. 오케이. 이 아주 굉장히 신경 쓰였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경제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근거가 좀 부족하고 좀 틀린 것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미국의 그 양국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적자기 때문에 요 관세 올려야 된다 뭐 이런 해서 뭐 포뮬라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얘기했는데 이 포뮬라 자체가 문제가 지금 많다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 포뮬라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그 근거가 됐던 이 논문을 쓴 사람 요 분이 이제 브랜트 네이만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나와서 이 공식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호관세가 25%돼 있는데 이 트럼프 측이 만든 그 공식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도 예컨대 우리나라 25%인데 이게 한 6.25 정도로 내려가야지 이게 맞는 식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내세웠던 여러 가지 근거가 좀 문제가 좀 있고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역 적자가 지금 나쁘다는 지금 인식하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무역 흑자가 좋은 거는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런 데 다 무역 흑자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그럼 좋은 거냐 이제 이런 거고 이 적자가 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본 수지가 흑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으로 돈이 막 몰려가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투자하거나 소비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적자가 나는 거고.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쁘게 좀 보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아무튼 트럼프 일단 후퇴한 건데 그게 이제 블랙 먼데이 네, 여파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파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게? 일단 협상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한덕수 대행이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20여 분 주고 받은 것 같은데 우린 지금 이제 한미 FTA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율이 0%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 이제 이 한미 FTA를 지켜야죠. 방위비 좀 많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도 미국한테 관세 0% 받고 있는데 이렇게 협상되면 봐라 한국 정부한테 내가 0%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받지도 않는 관세율을 터무니없이 뭐 13% 받는다 막 이렇게 한국은 우리보다 4배 받는다 이런 걸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 눈여겨보고 싶은 이야기가 한덕수 대행이 어제 그 알래스카 가스 유전 개발 참여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데 이거 좀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한 5, 60조 정도 되고 알래스카 북부에서 가스를 캐서 그걸 한 1,300km 정도 밑으로 갖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송유관을 만들어서 앵커리지 쪽에서 이제 액화화해서 LNG로 만들어서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서 팔겠다는 건데 영하 40도에 이제 그 송유관을 깔아야 하는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그 이제 일본이나 한국 정부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데 우리 이거 말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한단다 해버리면 우리로서는 이게 사실 이 사업은 돈 된다고 하면 뭐 아람코든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든 다 했겠죠. 이 사실은 BP라든지 엑스모빌 이런 데 2016년에 다 들어갔다가 철수한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경제라는 건 일본이나 우리 기업들이. 근데 이게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한 사업이고 우리 기업들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가지고 LY라도 이거 하려고 여기저기 기업들 돌아다니는데 빈손으로 갔거든요. 네. 우리 기업들은 무슨 생각이냐. 이거 할 생각 없어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이거 물론 정부가 협상한 한 카드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원하니까 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 교수님은? 저는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잘했다고 이제 일단 평가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맞서는 형국은 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처지가 공공하기 때문에 맞서서 지금 우리가 좀 싸울 만한 뭐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돈대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주 나쁜 경우에는 무역 전쟁을 뭐 불가피하면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도 갖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시국은 지금 기다리는 시국이다.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거는 좀 잘한 것 같다. 이제 이거고 다만 이제 좀 조금 위험하게 보는 거는 이 한덕수 총리가 통상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통상관료로서 인정받아가지고 경제수석도 하고 여러 가지 장관도 하고 이제 뭐 미 대사도 한 건데 이분 스타일을 이제 제가 이 통상하는 저희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퍼주기를 해준다. 그래요? 내 거 아니니까 뭐 내주는 거 뭐 나만 줘면 되지. 그래서 협상이 쉬운 이유가 우리를 퍼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 뭐 아까 그 알래스카 개발 이런 얘기도 해줬지만은 이게 통상이라고 하는 게 협상을 하고 나서 국내에서 이익을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국민들이 이제 생깁니다. 고생하는 국민들이. 근데 요거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퍼주고 내가 협상해놨다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도 어떤 얘기하냐면은 한국은 우리 원스톱 쇼핑하면 된다 한 번에. 그 얘기는 원스톱을 내줄 지금 이 얘기를 뭔가 이
권한대행이 지금 한 거 아니냐. 왜냐면 원래 협상이라는 게 또 이제 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밀고 당기면서 좀 힘들지만은 또 그렇게 또 가는 게 있어야 우리 국익이 지켜지는 건데 이분 스타일 상으로 만약에 협상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 우리가 안 내줘야 되는 국익도 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 이제 이 정도 하고 좀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90일 좀 시간 여유가 생겼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근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먼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장관급 실무협의 한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무협의야 뭐 당연히 우리가 참여해야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냥 탑다운 방식 두 나라의 정상들이 카드 싹 갖고 가서 패 다 열어보고 확해서 자 우리 방위비 분담 우리 뭐 2조 3조까지 올려주고 한미 FTA는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우리 조선 MRO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뭐 군함까지 몇 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알래스카는 우리가 이 정도 지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한 방에 다 합의하겠다는 게 이제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고 우리도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이거 지금 이제 한독수 대행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많이 올려줘야 할 거예요. 많이. 네, 대신 많이 받으면 돼요. 네. 네. 1조 5천억 우리가 지금 작년 뭐 10월달에 미리 이제 네. 사실 합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전체 한 3분의 정도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액이 보면 5조에서 6조 정도 된다고 연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거의 한 13조, 14조를 얘기를 했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상당 부분 그러면 우리가 거의 전액에 가까운 수준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해도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뭔가 좀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에너지 같은 거를 좀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입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네. 어차피 살 거니까 조금 미국 쪽으로 조금 돌려서 이 해결하는 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미국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약간 그 여론도 지금 어떤 식의 그 해법을 그 다른 나라에 이제 제안을 하냐면은 안에서 무너져 내린다.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해법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뭐 그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보궐선거 스페셜 일렉션에서 위스콘신 주의 그 대법관 선거에서 뭐 그 머스크가 가서 돈을 엄청 썼는데 여하튼 뭐 민주당 계열에 거기 뭐 당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플로리다 이런 데도 이 보궐선거에서 이 원래는 30% 이상 이겨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해지고 뭐 약간 그 농업을 주로 하는 뭐 사우스 다코타다, 노스 다코타다 뭐 이런 주들도 상당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시한은 내년 11월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힘이 빠져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블랙먼데이 꼽았잖아요. 얼마나 더 심하게 갈 수 있냐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틀 동안 미국에서 시총이 9천조 날아갔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일경 어제 가깝게 굉장히 나갔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진짜 폭등했어요. 네. S&P나 나스닥이 사상 두 번째, 세 번째 수준으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회복이 안 되는데. 네. 이게 하긴 했는데 우리 저 서학개미들은 손실이 굉장히 컸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저 예탁결제원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미국 주식에 넣어놨는데 그게 한 달 새 870억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오호. 130억 달러 마이너스니까 한 17조 원 넘게 녹아내린 거예요. 한 달 사이에 17조 원. 그래서 제가 챗 GPT에 17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나한테 좀 쉽게 설명해봐 그랬더니 만 원권으로 17억 장이니까 한국과 지구와 달 사이에 절반 정도를 만 원짜리로 사올 수 있는 우리로서는 손실이 너무 컸는데 좀 만회가 되게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우리 특히 제가 볼 때 젊은 분들이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테슬라 주에만 테슬라 비롯해서 테슬라 관련 ETF만 한 6, 7조 담궈놓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어젯밤에는 22%나 폭등을 했는데 상당 부분 만회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손실난 부분들 보면 테슬라 주가를 뭐 2배, 3배 추종하는 이런 상품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현재 서학
파생 상품 중에 미국 파생 상품 중에 가장 많이 가입한 게 SOXL인가 그거던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3배로 추정해요. 근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서학 개미는 별로 안중이 없을 것 같고 미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시장 참여자가 중요하니까 근데 요 SOXL만 마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우리가 지금 1조 4천억을 담가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내리면서 곱하기 3이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여기서도 7천억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거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미국 유권자들의 민심이 얼마나 사나워지느냐 이게 이제 주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게 위기가 오면은 휴지를 삽니다. 아, 휴지가 동나더라고요. 위기 특이해요. 왜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비데가 없어요. 아, 미국 비데가 거의 비데가 없어요? 있는데 뭐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휴지를 삽니다. 위기에 처하면 무조건 가서 휴지를 삽니다. 네. 우리는 가서 라면하고 물 이런 거 사잖아요. 아, 우리는 사직이 별로 안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사면은 라면이나 물 이런 거 살 건데 네. 휴지를 기가 막히게 사요. 근데 휴지가 지금 동이 났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컨대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무슨 뭐 이제 그 목재나 이런 수입 관세 붙으니까 이게 비싸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상당히 지금 미국 국민들도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아이폰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중요한 건 주가가 뭐 급등이 아니고 폭등 수준으로 올랐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했으니까 다음을 지켜보자가 아니고 시장에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블러핑이었구나. 저건 못한다. 아, 못한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면 좋죠. 네. 우리하고 일본한테만 할 수 있죠. 그럼 안 되죠. 뭔 소리요? 센 카드가 없잖아요. 네. 안 네, 돼요. 우린 뭐 굉장히 좀 사실 공공한 처지이기 때문에 네. 참 어떻게요? 일본은 황금 투구까지 갖다 바쳐도 저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90일 유예됐다고 하지만 중국은 어제 제가 자기 전에 104%였는데 일어나 보니까 125% 관세가 적용되더라고요. 뭐 마구 지르고 있는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100%나 50%나 어차피 미중 간에 전 세계 교역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자 오늘부터 교역 안해를 선언하는 전대미문의 이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나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도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태풍의 눈 안에 들어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네. 재정 얘기 좀 합시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104조 8천억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기상 빼놓고는 제일 지금 적자 규모가 큰 거고 네. 위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코로나 때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 2번 100조 넘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제일 처음이고 그거 껴도 지금 세 번째로 큰 거고 우리가 지난 과거 한 10년 11년 정도를 보면은 대체로 한 코로나 시기 껴도 한 평균 한 50조 정도 적자예요. 여기서 적자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이제 관리재정 수지로 봤을 때 적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에 지금 2배인 지금 104조 거의 105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고 앞에 제가 코로나 그 위기 말씀드린 거는 경제 위기잖아요. 네. 재정이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 지출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긴축 재정한다고 건전 재정한다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도 적자가 100조 이상 났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다. 지금 재정 운영을 실패한 거다. 이게 최장목 팀 이게 실력이다. 이게 실력이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100조 적자를 했다는 거는 테크니컬리 보면 확장 재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확장 재정을 한 겁니다. 이게 많이 안 쓰긴 했지만은 많이 걷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이른바 이제 케네디 대통령식의 케인지안 정책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왜 체감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경제가 이 모양이라는 거는 재정 운영을 진짜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제 기재부가 이제 말만 나오면 사실은 재정 준칙하자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랬죠. 그게 그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보면 3%가 기준입니다. 3% 내에서 3%. GDP 대비 3%를 하자는 건데 이번에 나온 게 4.1%예요. 4.1%고 목표치는 원래 3.7%였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늘어난
이런 상태인데 지금 위기 없이 이렇게 온 거는 지금 역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작살이 난 게 국방부와 구립만 작살난 게 아니고 이 경제 라인도 다 지금 엉망진창이다 지금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지난 정부도 재정 적자가 많이 났지만 이렇게 적자 부채 기준으로 해서 한 320조 정도 적자 국채를 찍어냈는데 지금 정부 재정 운영 계획 보면은 지금 정부 계획으로도 한 5년 다 했으면은 한 380조 정도 적자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은 재정 건전성이 정말 금과 옥조였잖아요. 입만 네. 열면 그 얘기했죠. 네. 그런데 진짜 역대급으로 나라 살림에 적자를 많이 키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프라이브 감독이 나는 성적보다는 흑자 구단 만들겠다 하고 취임을 했는데 성적도 안 좋고 팬들도 안 들어오고 관중도 안 들어오고 적자가 정말 역대급으로 커진 거죠. 근데 이 감독님이 뭘 잘하냐면 구단주의 마음은 잘 헤아리는 그것만 잘하시는 분이 와 있는 게 아닌가. 적자폭이 이렇게 큰 걸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 분들이 대답 못하시는 질문 3가지를 생각해봤어요. 뭔데요?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대답 못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이 중용해준 관료죠 정말. 그렇죠. 네.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최상목 부총리에게 당신 임기 동안에 나라빚 얼마나 늘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권성동 원내에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세 분들의 오늘을 만든 그 가치를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예를 들어 성장률 올해 성장률 기어이 JP 모건은 1% CT는 0.8로 내려잡았던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성장률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가게가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열심히 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근데 재정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재정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를 크게 키워놓고 정말 최 부총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교수님 조금 전에 실력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렇게 적자 재정을 많이 냈으면은 사실은 경기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방어를 못 하게 된 게 이제 2가지인데 재정을 이제 쓸 타이밍을 잘 못 잡은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선 때 돈을 막 엄청 쓸어 담았는데 돈을 엄청 썼어요. 근데 그때는 수출이 좋아가지고 돈을 안 써도 되는 식의 재정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때 재정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감세 영향도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난 거에 상당 부분은 세수 결손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세수 결손이 생긴 건데 국가에 돈이 들어오는 게 국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외 수익과 뭐 기타 기금에서도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같이 경제 활동을 베이스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국세 외에 다른 것들은 세금이 잘 들어왔습니다. 다른 게 수입이 잘 들어왔어요. 근데 국세만 지금 이게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제 개편을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더 분노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주관하는 특히 세제 관련돼서 주관하는 사람이 세제실장이거든요. 네. 이분이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최장수인데 거의 뭐 3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 캠코 사장으로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제가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기재부 동행이 상당히 밝으시죠 우리 제가 교수님이. 제가 감시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아주 중요한 기간에 감사로 가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캠코로 간다. 근데 나라 살림을 이렇게 망치신 분이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가가지고 무슨 사장 하신다는 건지 참 이게 웃기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굉장히 재정 운영이 이념적이라고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출을 많이 안 하는데 수입이 더 줄어가지고 적자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돈을 어서 그 사이를 뭔가 돈을 빌려서 메웠어야 되는 건데 돈을 지금 많이 빌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원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그 사이를 메웠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메워서 국가 채무 비율은 46%대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 지표로 봤을 때 이게 지표만 괜찮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출은 뭐 줄었지만 정해진 걸 하고 있고 근데 수입이 줄었으니까 그럼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나머지는 돈을 안 빌렸어. 그러면 그게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일종의 분식회계죠. 네. 기금하고 뭐 이런 데 돈 갖고 온 거거든요. 야, 저번에 말씀하신. 예,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외환 지금 문제인데 외평 기금, 그다음에 서민들 집 줘야 되는 뭐 주택 관련된 기금들, 심지어 이제 우체국에 보험 든 사람들 거기 적립금인데 그것도 갖다 막 썼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아까 이제 기자님 분식 얘기해 주셨지만은 법적인 분식은 아니에요. 갖다 쓸 수 있어. 네, 그렇죠. 네. 갖다 쓸 수 있어. 왜냐하면 급하면 갖다 써야지 나라 망하는 것보다 나니까.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도 아니니까 갖다 쓸 이유도 없는 건데 요거 메우려고 지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세입 기반이 완전 침식됐어요. 완전 잠식돼가지고 지금은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3년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60일 뒤에 새로 들어올 정부 그 이후 정부는 완전 진짜 완전 개고생할 겁니다 진짜.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 누구나 좋아하죠.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종부세 같은 좀 넉넉하신 분들 세금 많이 깎아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정부에서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욕먹을 일이거든요. 깎아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고요. 민주당도 그렇죠. 이 지적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선진국 OECD 평균 조세 분담률 25%입니다. 우리 꾸준히 올려서 22%까지 올렸다가 이번 정부에 18%까지 떨어졌어요. 어허. 네. 그 선진국은 왜 세금을 계속 걷고 우리는 왜 계속 깎아줍니까? 제가 방콕 특파원 했잖아요. 태국의 조세 분담률 15%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최상무 부총리 태국에서 공부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추경 얘기 있고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올해도 지금 그 세입 그 전망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올해 예산 짤 때 작년에 거친 것보다 40조 정도 더 거친다고 지금 추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더 거친다? 예, 왜냐면 작년에 336조 거쳤는데 올해 380조 정도 거친다고 지금 해놨거든요. 그럼 대충 한 40조 늘어나는 건데 네. 이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이런 일은. 그러니까 최소한 10조에서 20조 정도 더 결손 난다. 그건 제 예측인데 제가 계속 맞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분식 같지만은 국가 채무 비율을 46%대로 지금 유지를 해놨기 때문에 네. 한 50% 정도가 우리가 그 마음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면 2, 3% 정도는 우리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GDP 대비 2% 정도 선상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추경을 했었어야 돼요. 1월 달에. 올해 1월에 1월에 10조 정도로 추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1월 말에 들어가면은 돈은 3월 달에 들어갑니다. 아, 예. 그 과정 거치기 때문에 3월 달에 들어가는데 지금 만약 하게 되면은 기재부는 지금 10조 정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작아요. 최소한 15조 정도는 해야 되고 지금 들어가도 이제 지금 2달 내에 결판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대선 기간에 이게 돈이 들어가게 되고 대선 기간 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대선 끝나고 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해야 된다. 15조 먼저 하고 네. 급한 거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게 되면은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바람을 담아가지고 다시 대규모 추경을 하되 두 개 합쳐가지고 한 2% GDP 2% 내에서 결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정의 가장 엄격한 나라가 지구상엔 독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독일은 1920년대 이제 마르크가 너무 찍어넣어서 전쟁 배상금 아니라고 그래서 나라 경제 망가지고 그러다가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이 경험을 했던 나라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재정 준칙을 처음으로 만든다라고 엄격합니다. 정말 딱 세금 거둔 것만큼만 쓰자로 지난 50여 년을 버텨온 나라인데 풀었잖아요. 올해 풀었습니다. 재정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풀었을까? 제가 계속 말해요. 선진국은 왜 계속 풀까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서, 네, 돈이 하찮아서, 네. 근데 지금 정부만 정말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서민들하고 550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 여파는 결국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미칠 거다. 중앙일보 어제 칼럼인가 저 되게 분석을 잘했던데 수치로 설명하지 않았더라고요. 수치로 설명하지 않고 체감으로 했는데. 르포 기사인데 포스기 이렇게 대여해 주는 업자를 찾아갔어 기자가.
자기가 보통 한 달에 한 100개 정도, 그러니까 신설되는 거죠, 가게가. 100개 정도 대여를 한대요. 그럼 망한 기업도 망한 가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12개 정도 회수를 한대요. 근데 개업 나고 12월에 123개 회수했대요, 포스기를. 허유. 한 달에만? 한 달에. 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의 실태를 말해주는 거죠. 제가 자꾸 우리 관료분들이 조금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게 숫자로 보지 마시고 현장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